안녕하세요. 스르륵 편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피어난 홍매화. 옛날 매화꽃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임금님은 한 궁녀와 함께 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봄을 시샘하는지 아직 날씨가 쌀쌀하구나. 그래도 저 매화꽃이 핀 걸 보면 그 무엇도 계절을 거스를 수는 없는 모양이군. 임금님은 화사하게 피어난 흰 매화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궁녀는 그런 임금님의 모습을 보면서 슬프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궁녀는 임금님께 머리를 조아려 말했습니다. 임금님, 소녀의 이름도 매화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사랑을 준 적이 없사옵니다. 임금님은 매화의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곧 그 말 뜻을 이해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매화는 임금님을 항상 가까이서 모셨지만 아직까지 임금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지는 미처 몰랐구나. 걱정 말거라. 임금님은 껄껄 웃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뒤로 임금님은 진심으로 매화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날마다 매화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의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임금님은 매화를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하가 급히 임금님을 찾아왔습니다.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나라 안에 임금님을 몰아내려는 나쁜 무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신하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임금님께서 아끼시던 매화라는 궁녀도 나쁜 무리들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뭐라, 매화가? 임금님은 매화의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매화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습니다. 지금 당장 역적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어라. 신하들이 역적들과 함께 매화를 잡아 감옥에 가두자 임금님은 곧장 매화를 찾아갔습니다. 어찌 내가 나를 배신할 수 있단 말이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구나. 어떻게 네가? 임금님은 매화를 보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닙니다. 소녀가 어찌 임금님을 배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매화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매화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매화는 역적들과 함께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매화는 임금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매화가 임금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궁녀들이 시샘을 하여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매화가 죽자
궁궐 안에 매화 나무들이 시들시들했습니다. 그것을 본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궐 안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 매화나무를 모조리 베어 없애도록 해라. 또 앞으로 매화나무를 심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니 그리 알고 내 명을 어기지 말거라. 임금님의 명을 따라 군사들이 나라 안에 있는 매화나무를 한 그루도 남김없이 베었습니다.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도 매화나무를 볼 수 없게 되었지요. 하지만 매화나무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양의 한 부잣집에서 매화나무 한 그루를 몰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인 박영감에게는 여옥이라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여옥이가 흰 꽃이 고운 매화나무를 아끼고 좋아해서 차마 뵐 수가 없었습니다. 박영감은 매화나무를 들킬까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박영감의 집에 매화나무가 있다는 소문이 임금님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뭐라, 아직도 매화나무를 키우는 집이 있다고? 당장 그 집에 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벌을 내려라. 신하들은 박영감의 집으로 들어가 뒤뜰에 있는 매화나무를 찾아냈습니다. 임금님의 명을 어겼으니 죄인은 이 매화나무를 베고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박영감은 벌을 받는 건 두렵지 않았지만 여옥이가 사랑하는 매화나무를 자기 손으로 벨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여옥이의 방에서 훌쩍훌쩍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더욱더 매화나무를 베고 여옥이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나무는 흰 꽃이 피는 매화나무가 아니라 붉은 꽃이 피는 매화나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흰 꽃이 피는 매화나무를 베라고 하셨지 붉은 꽃이 피는 홍매화를 베라고는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박영감의 말에 신하들이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뭐? 붉은 꽃이 피는 홍매화라고? 처음 듣는 소리로군. 너는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게냐? 이미 뱉어버린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노릇이라 박영감은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나무가 붉은 꽃이 피는 홍매화가 아니라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박영감의 말에 신하들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때는 겨울이라 앙상한 나뭇가지만으로 흰 꽃이 피는 매화나무인지 붉은 꽃이 피는 홍매화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봄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고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뒤뜰에서 일어나는 일을 듣고 있던 여옥이는 신하들이 밖으로 나가자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어쩌시려고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저 때문에 매화나무를 살리려다가 아버님께서 큰 화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여옥이는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영감은 자신보다
매화나무를 잃고 슬픔에 빠질 여우기가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날부터 여우기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한숨을 내쉬며 매화나무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매화나무야, 아버지를 위해 붉은 꽃을 피워주렴. 제발 흰 꽃이 아닌 붉은 꽃을 피워주렴.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매화나무에 작은 꽃망울이 하나둘씩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매화나무에 꽃망울이 늘어날수록 여우기의 가슴에는 근심이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하들이 박영감 집에 다시 왔습니다. 매화나무에는 꽃이 활짝 피어 있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흰 꽃이 아닌 붉은 꽃이 피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매화나무에서 흰 꽃이 아니라 붉은 꽃이 피다니. 신하들은 홍매화를 보고 믿을 수 없어 눈을 비볐습니다. 왜냐하면 붉은 꽃을 피우는 매화나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붉은 꽃이 핀 매화나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때 여우기의 방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박영감이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여우기가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걱정하던 여우기는 밤마다 손가락을 물어뜯어 매화나무 가지에 피를 떨어뜨리며 붉은 꽃을 피우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몸이 야위고 병이 들더니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박영감은 죽은 딸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임금님이 매화나무를 모두 베라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 여우기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울다 지친 박영감이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하소연을 하자 할 말을 잃은 신하들이 슬그머니 돌아갔습니다. 이후 붉은 꽃이 피는 매화나무가 널리 퍼져 전국 곳곳에서 홍매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멍청한 도깨비의 도움으로 부자가 된 사람. 옛날에 한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이 나무꾼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파는 근근히 살아가는 나무꾼이었습니다. 하루는 장에 가서 나무를 팔아서 돈 성냥을 벌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는 길에 도깨비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인제 오십니까? 도깨비를 만나서 놀라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어서 태연한 척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 너는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고 돈 있으면 성냥만 빌려주십시오. 나무 한 짐 팔아야 성냥 받는데
이 도깨비가 어떻게 주머니에 성냥이 들어있는 걸 알고 그걸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꼭 갖다 드릴 테니 좀 빌려주십시오. 내일 저녁에 꼭 갖다 줄 테냐? 그럼요. 그래서 돈 성냥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깨비가 정말 돈 갚으러 오나 보자고 앉아 있으니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정말 도깨비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돈 성냥 잘 빌려 쓰고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나무꾼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이 되니까 또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감님, 영감님. 내다보니 어제 그 도깨비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놈이 또 돈 빌리러 왔나 하고서 왜 그러느냐 했지요. 이 도깨비가 글쎄 또 돈 성냥을 떡 내밀면서 돈 성냥 잘 빌려 쓰고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어서 그저께 빌린 돈은 어제 갚지 않았느냐 하니 이 도깨비가 이 영감님도 참 내가 언제 갚았다고 그래요. 이러면서 돈을 놓고 갔습니다. 도깨비가 원래 뭘 빌려 쓰고 갚은 걸 잘 잊어버렸지요. 자기가 빌린 건 안 잊어버리는데 갚은 건 갚을 때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날 저녁에 또 찾아와서 돈 성냥 잘 빌려 쓰고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돈을 주고 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찾아와서 돈 가지고 왔습니다. 했습니다. 영감님은 이제 귀찮아서 그래 거기 두고 가거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찾아와서 그 다음날 찾아와서 돈을 주고 갔습니다. 이렇게 돈을 받으니 돈이 점점 모여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논을 사고 논을 사서 농사를 짓고 날마다 저녁마다 도깨비한테 돈을 받고 이렇게 살다가 영감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날마다 도깨비가 돈을 갖다 준 것이지요. 그런데 영감님이 돌아가신 뒤에 도깨비가 돈을 가지고 와 보니 돈 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심술을 부렸습니다. 영감의 논에다가 자갈을 듬뿍 집어넣었습니다. 심술을 부려서 농사를 못 짓게 하려고 말이지요. 영감님 아들이 농사를 짓는데 생각해보니 이러다가 논이 자갈밭이 될 판이었습니다. 이놈의 도깨비 어떻게 심술을 막나 생각하다가 하루는 어둑어둑할 때쯤 도깨비가 또 자갈을 집어넣으려고 슬금슬금 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혼잣말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 농사 잘 되겠다. 만약 개똥을 주워 놓았으면 농사를 영영 못 짓게 될 게 뻔한데 누가 고맙게도 자갈을 주워 넣어서 농사가 아주 잘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 날에 논에 가보니 논에 자갈이 하나도 없고 그 대신 개똥이 수북히 들어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자갈을 넣으면 농사가 잘 된다니까 그 심술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갈을 싹 드러내놓고 안 된다는 개똥을 잔뜩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고 부자가 되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구렁이에게 시집을 간 처녀.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떤 아주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사람은 안 낳고 구렁이를 낳았습니다. 구렁이를 방에서 키울 수도 없고 해서 부엌 구석에다가 삼태기로 씌워놓고 키웠습니다. 이 구렁이는 또아리를 들고 점잖게 있다가 때가 되면 스르르 기어나와 밥을 먹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옆집에는 딸 3명이 살았는데 이 3딸들이 하루는 구렁이 구경한다고 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맨 처음 첫째 딸이 구렁이를 보고서는 아유 징그러워 하면서 막대기로 구렁이 왼쪽 눈을 쿡쿡 찔렀습니다. 그 다음 둘째 딸이 아유 더러워 하면서 막대기로 구렁이 오른쪽 눈을 쿡쿡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구렁이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났습니다. 셋째 딸이 그걸 보고는 구렁덩이 신선비님 불쌍하기도 해라 하며 옷고름으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구렁이가 자기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저를 옆집에 사는 셋째 딸에게 장가를 보내주세요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했지요.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내 꼴이 어떤지나 알고는 하는 소리냐? 가서 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글쎄 안 된대도 그러니 정 안 된다고 하시면 저는 아궁이에 들어가 다신 안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졸라대니 어머니가 하는 수 없이 옆집에 찾아갔습니다. 구렁이 아들이 이 집 딸에게 장가 들고 싶다고 하니 어쩌면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옆집 처녀 어머니는 펄쩍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딸한테 물어나 보자고 첫째 딸을 불러 구렁이에게 시집을 가겠냐고 물었습니다. 어휴, 누가 그 징그러운 구렁이한테 시집을 간대요 하고 펄쩍 뛰어서 둘째 딸을 불러서 물어보니 아유, 누가 그 더러운 구렁이한테 시집을 간대요 하고 또 펄쩍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셋째 딸을 불러서 물어보니 구렁덩이 신선비님이 좋다면 가겠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니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렁이가 장가를 갔는데 장가 가는 날
이 구렁이가 허물을 쓱 벗더니 사람 모습으로 변하지 않겠어요? 아주 인물도 훤하고 멋진 새신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벗은 허물을 색시에게 주면서 이것을 잘 간수해 주시오. 만약 이게 없어지면 나도 없어져야 됩니다. 하고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색시는 그 허물을 고이고이 주머니에 넣어 옷고름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언니들이 와서 구렁이 허물 좀 보자고 보챘습니다. 안 된다고 해도 억지로 빼앗아서 보더니 그만 심술이 났는지 에이 더럽고 징그러워. 이런 걸 뭐하러 차고 다니니? 하면서 그만 활활 타는 화로 속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허물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구렁덩이 신선비는 어디론가 가 버리고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색시가 구렁덩이 신선비를 찾아 집을 나섰습니다. 정처 없이 가다 보니 웬 노인이 산에서 괭이질을 하면서 밭을 일구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새파란 저고리에 하얀 바지 입은 구렁덩이 신선비님 이리로 가는 거 못 보셨나요? 이 밭을 다 일궈주면 가르쳐 주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산밭을 다 일궈 주었더니 요 산 너머 큰 바위 지나 좁디 좁은 길로 갔지 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또 하염없이 가다 보니 까치들이 나무에다 집을 짓느라고 분주하게 날아다녔습니다. 까치야, 까치야, 새파란 저고리에 하얀 바지 입은 구렁덩이 신선비님 못 봤니? 하니 집 지을 삭정이 하나름 따다 주면 가르쳐 주지 했습니다. 색시는 까치가 집 짓기 좋게 삭정이를 하나름 따다 줬습니다. 저기 고개 넘어 가시덤불 지나 개울물을 따라갔지 하고 까치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쳐준 길로 한참 가다 보니 웬 할머니가 개울가에 빨래를 산더미만큼 쌓아놓고는 방망이로 두드려 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새파란 저고리에 하얀 바지 입은 구렁덩이 신선비님 이리로 가는 거 못 보셨어요? 하고 물으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검은 빨래 희게 하고 흰 빨래 검게 해주면 가르쳐 주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빨래를 검은 것은 희게 하고 흰 것은 검게 하고 다 빨아주니까 할머니가 주발 뚜껑 하나, 젓가락 하나를 주면서 이 주발 뚜껑을 타고 이 젓가락으로 노를 저어 저기 샘물을 따라 들어가면 큰 기와집이 나올 텐데 거기서 동냥을 하면 밥을 줄게야. 밥을 주거든 받지 말고 그릇을 떨어뜨려서 밥알을 하나하나 줍다가 날이 저물면 그 집에서 묵어가렴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발뚜껑 타고 젓가락으로 노를 저어 샘물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한참 들어가니 정말 큰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가서 동냥을 하니 웬 여자가 나와 밥을 주는데 일부러 밥그릇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밥알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묵고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밤에 그 집에서 묵는데 달이 휘영청 밝아서 달을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어디서 고향에 있는데 색시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 하는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구렁텅이 신선비 자기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어찌나 반가운지 구렁텅이 신선비님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 하고 날아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 구렁텅이 신선비도 자기 색시가 온 줄 알고 서로 달려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구렁텅이 신선비가 거기서 벌써 다른 색시를 얻어 가지고 있던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구렁텅이 신선비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잠새떼가 올라앉은 나뭇가지 꺾고 오기. 두 번째는 얼음 위를 나막신 신고 물동이 이고 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걸어오기.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호랑이 눈썹을 한 줌 뽑아오기 내기를 했습니다. 이 색시가 얼마나 고이고이 나뭇가지를 꺾어 오는지 참새떼가 앉아 있어도 몰랐습니다. 참새에 앉은 채로 나뭇가지를 꺾어 와서 첫 번째 내기에 이겼습니다. 두 번째 내기에는 이 색시가 어찌나 사뿐사뿐 잘 걷는지 물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기에도 이겼지요. 그런데 마지막 내기가 문제였습니다. 호랑이 눈썹을 어디 가서 어떻게 뽑아올까요? 정처 없이 산속을 헤매다 보니 깊은 산속에 오막살이가 한 채 있는데 거기서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색시가 사정 이야기를 하고 좀 도와달라니까 이 할머니가 그것 참 딱하게 되었네. 그럼 이리 와서 배틀 뒤에 숨어 있어 보거라. 무슨 소리가 나도 내다보지 말고 했습니다. 한참 있으니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집채만한 호랑이가 쿵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어머니 방에서 사람 냄새가 나는데 이러면서 사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할머니가 호랑이 할머니였습니다. 호랑이 할머니가 내가 늙어서 냄새가 나나 보다. 그런데 내 눈썹에 그게 뭐냐? 진드기가 붙었나? 하면서 아들 호랑이 눈썹을 잡고 한 줌을 싹 뽑더니
가서 사냥이나 더 해오너라 하고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아들 호랑이가 나간 뒤에 이 할머니가 호랑이 눈썹을 한 줌 주면서 어서 가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와 보니 다른 셋이는 어디서 돼지 눈썹을 한 줌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3번 다 내기에 이겨서 구렁텅이 신선비랑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반쪽으로 태어난 사람. 옛날에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내외는 늙도록 자식을 못 얻어 뒷산 산신당에 100일 기도를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낳고 보니 반쪽짜리 아들이었습니다.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 이런 반쪽 아들을 낳았단 말이지요. 아이고 답답한 내 신세야. 내 나이 50이 넘어 산신당에 3달 열흘을 공을 들여 아들 하나를 얻었더니 반쪽을 낳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어머니가 이렇게 단식을 하니 아버지가 이 사람아 우리 복에 옹근 아들 바라겠나. 반쪽짜리 자식이라도 낳았으니 다행이지. 그놈 눈도 동그랗고 시원하게도 생겼다. 아버지는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늙음하게 본 아들이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반쪽이는 젖을 먹으나 안 먹으나 밥을 먹으나 안 먹으나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렇게 18살 먹도록 키워놓으니 하루는 반쪽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물에 가서 물 깃기 힘드시지요? 제가 앞마당에 우물을 하나 봐드릴까요? 했습니다. 얘야, 내가 무슨 수로 마른 땅에 우물을 판단 말이냐? 반쪽이가 버주나무 가지를 잘라 앞마당에 푹 꽂았다 뽑으니 거기서 맑은 물이 콸콸 나왔습니다. 식구가 바가지로 벅벅 버쓰고도 남아서 이웃에서 와서 썼습니다. 또 하루는 어머니, 개울가에 가서 빨래하기 힘드시지요? 제가 살인문 밖에 개울을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했습니다. 얘야, 네가 무슨 수로 없는 개울을 새로 만든단 말이냐? 반쪽이가 괭이를 들고 나가 살인문 밖에 쭉쭉 그으니 땅이 깊이 파이면서 개울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빨래하고 목욕을 해도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았지요. 또 하루는 반쪽이가 우리 어머니 저녁마다 나와 노시게 바위 하나 갖다 놓을까요? 하더니 어디 가서 참 신선히 앉아 놀 만한 넓은 바위를 번쩍 들고 뒤 안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어머니 바위 위에 앉아 놓으시면 볕이 들어 더울 텐데 그늘 좋은 정자나무 하나 심을까요? 하더니 어디 가서 아름드리 소나무를
한 그루 쑥 뽑아와서 바위 옆에 갖다 심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하루는 반쪽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날 뒷집 정승댁 딸한테 장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런 말 말아라. 내가 몸이 온전해도 우리같이 없는 집과 혼사 묻자 할 리 없는데 하물며 너 같은 반쪽이한테 딸을 보내겠느냐? 그래도 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뒷집 정승댁으로 갔습니다. 정승님, 우리 집 반쪽이가 이댁 따님한테 장가 들고 싶다 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그게 무슨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인가? 다시 그런 소리를 했다가는 곤장을 맞을 일이지. 어머니가 돌아와서 안 된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반쪽이는 그래도 싱글싱글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니까 반쪽이가 오늘 밤에 내가 정승댁에 가서 그 집 딸을 업어올랍니다. 어머니는 집에 있다가 하늘에서 비단이불과 옷가지가 내려오거든 받아서 방에 쟁여놓으세요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방에 들어가 보니 벌써 환하게 신방을 꾸며놓았습니다. 조금 있으니 하늘에서 비단이불, 비단 베개, 원삼 족두리, 사모관대가 줄줄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모두 받아서 신방에다가 쟁여놨습니다. 이제 밤이 되어 반쪽이가 정승집에 들어가는데 조심조심 들어가서는 잠자는 정승한테는 한 손에다가 황을 바르고 다른 한 손에다가 불을 쥐어놓고 정승 아내한테는 한 손에다가 징을 들리고 한 손에다는 징채를 메어놓고 정승 아들한테는 소뚜껑을 씌워놓고 정승 며느리한테는 꽹가리를 들려놓고 머슴들은 모두 상투를 풀어 문고리에 메어놓고 몸종들은 옷고름을 풀어 부엌 문에다가 메어놓고 정승딸을 업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정승님, 뒷집 반쪽이가 딸을 업어갑니다 하면서 고함을 치고 업어오니 깜짝 놀라 일어난 정승집 식구들이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정승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수염을 쓰다듬다가 수염에 불이 붙어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정승 아내는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징을 징징 두드리고 정승 아들은 소뚜껑을 덮어쓰고 하늘이 무너졌다고 허우적거렸습니다. 정승 며느리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 꽹과리를 쨍쨍 치고 머슴들은 내 상투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종들은 내 옷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가 났습니다. 반쪽이는 정승딸을 업고 집에 와서 신방을 차렸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
반쪽이가 멀쩡하고 풍채 좋은 온근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사 났다고 온 동네 사람 다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 뒤로 정승딸과 반쪽이는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개수나무의 아들. 멀고 먼 옛날 어느 숲속에 아름드리 개수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이 개수나무에 꽃이 필 무렵이면 아름다운 선녀가 찾아왔습니다. 선녀는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개수나무를 사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개수나무와 선녀의 사랑이 깊어졌고 개수나무의 혼과 결혼을 해 잘생긴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선녀는 개수나무와 나무 도령을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무 도령은 개수나무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다시 여러 번의 계절이 바뀌고 어느 해 여름,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 논도 밭도 빗물에 잠기고 마을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빗물은 차올라 높은 산 위에 있던 개수나무도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에 뿌리가 뽑히고 곧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개수나무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이제 더는 못 버티겠구나. 내가 쓰러지거든 재빨리 등에 올라타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면 안 된다. 얼마 지나 가까스로 서 있던 개수나무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개수나무가 물에 떠오르자 나무 도령은 서둘러 개수나무 위에 올라탔습니다. 아버지, 사람들도 짐승들도 모두 물에 잠긴 것 같아요. 나무 도령은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아들아, 용기를 내거라. 넌 꼭 살아남아야 해. 아버지, 얼마나 더 가야 땅에 닿을 수 있을까요? 글쎄다. 어서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길 기다려야 할 게다. 나무 도령은 몇 번이나 떨어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나뭇 가지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고비를 넘긴 어느 날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 도령님 살려주세요. 나무 도령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나는 쪽을 두리번 거렸습니다. 저만치 개미떼가 동동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개미들이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개미들을 태워줘도 되나요? 그래, 그렇게 하렴. 얘들아, 어서 나무 위로 올라와. 개미떼가 꼬물꼬물 헤엄을 쳐 나무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얼마를 떠내려가자 젖은 날개를 간신히 바닥이며 모기떼가 소리쳤습니다. 나무 도령님,
우리를 제발 나무 위에 앉게 해주세요. 날개가 아프고 젖어서 더는 날 수가 없답니다. 나무도령이 개수나무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모기들을 아버지 등에 태워줘도 되나요? 네가 좋다면 태워주거라. 윙윙 모기떼가 개수나무 위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나무도령님, 고마워요. 이제야 날개를 쉴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얼마를 내려왔을까요? 나무도령만한 소년 하나가 물에 떠내려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저 좀 살려주세요. 나무도령은 사람을 보자 너무 기뻤습니다. 아버지, 사람이에요, 사람. 저 아이를 태워도 괜찮지요? 뜻밖의 개수나무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안 된다. 저 아이를 태우면 안 된다. 나무도령은 소년이 불쌍하기도 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아버지를 보챘습니다. 아버지, 저 아이를 태워주세요. 절대 안 돼. 개수나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 살려. 소년은 곧 숨이 넘어갈 듯 마지막 안간힘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나무도령은 몇 안 남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막무가내로 졸라댔습니다. 개수나무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허락을 했습니다. 나무도령은 불이 나게 소년을 물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내 이름은 삼돌이야. 아휴, 그런데 이 개미떼와 모기떼는 또 뭐니? 삼돌이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괜한 트집을 잡았습니다. 개수나무는 며칠을 더 떠내려가다 어느 섬에 닿았습니다. 원래는 높은 산이었는데 물에 잠겨 섬이 된 것이지요. 아들아, 이제 너 혼자 살아가야 한단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눈물을 보이지 말거라. 개수나무는 아들 나무도령을 섬에 남겨두고 다시 정처 없이 떠내려갔습니다. 나무도령은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무도령과 삼돌이는 함께 섬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섬에는 할머니 한 분과 딸, 그리고 하녀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딸과 하녀는 나무도령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나무도령과 삼돌이는 할머니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침내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곳에도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라고는 나무도령과 삼돌이, 할머니와 두 여자아이 뿐이었지요. 나무도령과 삼돌이는 할머니 집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를 자기 딸과 맺어주고 누구를 하녀와 맺어주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나무도령과 삼돌이 중 일도 더 잘하고 정직한 아이를 자기 딸과 결혼시키고 싶었습니다. 예쁜 할머니의 딸을 마음에 둔 삼돌이는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할머니, 나무도령은
아주 신기한 재주가 있답니다. 좁쌀 한 자루를 모래밭에 뿌려 놓아도 한나절이면 모래 하나에 섞이지 않게 도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나무도령에게 그렇게 신기한 재주가 있더냐? 그럼요. 나무도령이 자랑하는 걸 제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요. 정말인지 아닌지 어디 한번 시켜보세요. 삼돌이는 나무도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할머니의 미움을 받게 하려는 속셈이었지요. 그렇게 되면 할머니의 딸과 결혼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모래밭에 좁쌀 한 자루를 뿌려놓고 나무도령을 불렀습니다. 내가 그만 실수로 좁쌀 한 자루를 쏟았지 뭐냐. 급히 쓸 때가 있어서 그러니 점심때까지 이 좁쌀 좀 골라 담거라. 나무도령은 기가 막혔지만 할머니가 부탁하는데 별 수 없었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좁쌀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경을 써도 모래 하나 섞이지 않게 좁쌀을 골라내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개미 한 마리가 기어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다 쉬고. 그럴 일이 있단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잖아요. 나무도령은 답답한 마음에 개미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런 일이라면 우리에게 맡기세요. 곧이어 수만 마리의 개미떼가 좁쌀을 물어서 자루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자루 안에 좁쌀이 가득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할머니가 다시 왔습니다. 아이고, 자네의 재주가 참으로 놀랍구만. 할머니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나무도령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삼돌이는 약이 올라 가슴을 벅벅 쳤습니다. 할머니와 삼돌이가 집으로 돌아가자 나무도령이 개미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개미들아. 아니에요. 나무도령님이 오래전 홍수 때 우리 조상님들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야 은혜를 갚게 되어 기뻐요. 그 일이 있은 뒤로 할머니는 나무도령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지만 삼돌이도 일 하나만큼은 똑부러지게 잘 하는지라 누구를 사위로 삼을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다 저희들 복이지. 할머니는 캄캄한 밤중에 딸과 하녀를 동쪽 방과 서쪽 방에 각각 들어가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령과 삼돌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장가들 나이가 되었구나. 저 두 방 중에 들어가고 싶은 쪽으로 들어가거라. 그래서 그 방에 있는 아이와 결혼을 하거라. 나무도령과 삼돌이는 어느 방으로 들어갈지 머뭇머뭇 거렸습니다. 그때 나무도령 귓가에 모기들이 말했습니다. 동쪽방, 동쪽방. 나무도령은 모기들이 일러준 대로 동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는
착하고 아름다운 할머니의 딸이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나무도령은 할머니의 딸과 부부가 되고 삼돌이는 하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두 부부는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많이 낳았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 개수나무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 개수나무 아들이 위험에 처한 개미와 모기를 구해주고 그 개미와 모기들이 은혜를 갚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작은 생물이라도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 개수나무 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복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개수나무 아들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지내면 언젠가 복을 받을 날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